우연히 이제 신기전을 연구를 하면서 우리 민족이 과학기술에 대해서 재주가 많은 이런 민족이구나 하는 것을 알았고, 이런 것들이 바탕이 돼서 우리가 이렇게 경제적으로도 세계적인 수준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알았기 때문에 우리 청소년들이 앞으로 진로를 선택한다든지 자기가 어떤 분야의 일을 하고자 할 때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좋은 장점이 무엇인지 이런 걸 알면은 그 진로 선택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우선 이런 그 경험을 학생들한테 이야기하게 됐습니다. 모든 페어링 분리 상황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으며 2차 발사를 준비하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어떻게 해서 로켓을 좋아하게 됐으며 또 그런 과정에서 얻은 게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오늘 우리 학생들 또 우리 학부모님들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 신기전이라고 아세요? 네, 신기전 영화도 많은 분들이 보셨죠? 신기전 영화가 2008년도에 개봉이 됐는데 전국적으로 500만 명이 그 신기전이라는 영화를 그 관람을 했습니다. 아마 그 보신 분들은 그 500만 명 중에 한 명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는 이 신기전과 아주 개인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문으로 신기전은 여기는 한글로 써 있습니다만 무슨 뜻이냐 하면은 귀신 같은 기계 화살이다 하는 이런 뜻입니다. 세종 때 우리가 신기전이라는 이런 화약 무기를 만들고 이름을 신기전, 귀신 같은 기계 화살이라고 붙였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성능이 얼마나 좋고 적들이 보면은 무서워했으면은 이렇게 신기전이라고 이름을 붙였을지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신기전은 이제 영화로도 만들어졌지만 사실은 이제 옛날처럼 복원이 돼서 발사가 됐습니다. 세종 때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신기전은 우리나라에 최초로 등장한 시기는 1448년입니다. 1448년에 신기전이 만들어져서 이제 사용이 됐는데, 지금 이 신기전을 이렇게 복원해서 발사할 수 있는 이유는 세종 때 신기전을 개발할 때 사용했던 설계도가 지금 남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신기전은 전 세계에서 설계도가 남아 있는 가장 오래된 로켓이에요. 물론 우리나라보다 먼저 이런 그 로켓 무기를 중국에서 만들어서 사용을 했지만 그거는 역사책에 사용을 했다는 이런 그 기록만 있지, 실제로 그 중국 로켓에 관련된 어떤 자료 같은 거는 지금 복원할 정도로 자세하게 남아 있는 자료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 신기전은 로켓 개발 역사에서도 상당히 그 차지하는 비중이 아주 높습니다. 왜냐하면은 가장 오래된 설계도가 남아 있는 로켓이기 때문에 이런 그 과학적인 의미가 상당히 높고요. 그리고 종류는 지금 이제 여기 한문으로 써 있는 게 이제 설계도입니다. 뭐 이 한문으로 되어 있는 거 설명해드려도 잘 그 모르실 것 같은데, 하여튼 무척
정밀하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놀랄 정도로 그 자세하게 기록이 되는데 여기 이제 치수가 쓰여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 로켓 엔진의 길이가 얼마다, 요 통의 두께가 얼마다 이런 것들이 써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특수한 단위가 하나 나옵니다. 세종시대 때 우리나라에서는 척관법이라는 걸 사용해서 어떤 길이를 나타낼 때는 몇 척, 몇 촌, 몇 푼 뭐 이렇게 사용을 했어요. 그런데 이 설계도에는 리라는 단위가 나옵니다. 이 1, 2는 얼마냐면 바로 0.3mm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엄지손가락의 두께가 0.3mm 정도 됩니다. 1mm 간격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집에서 사용하는 자가 1mm 간격으로 되어 있는데 그 1mm 간격으로 되어 있는 거로 3등분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전부 다 눈곱만 있는 이렇게 정밀한 자를 벌써 세종 때 사용을 한 거예요. 이 리라는 단위를 사용을 한 기록은 우리나라 그 조선 시대에 많은 자료를 통틀어 가지고 이 화약 무기 설계도에만 유일하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은 세종 때도 우리가 화약 무기를 만들 때 얼마나 그 정밀하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지 하는 것을 이 설계도를 보면은 우리가 잘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신기전은 이 소신기전, 가장 작은 소신기전, 그리고 중신기전, 산화신기전, 대신기전 이렇게 4가지 종류가 있었습니다. 소신기전은 작으니까 소신기전이라고 이름을 붙였겠죠. 그렇죠? 이 길이가 화살대의 길이가 약 1m 10cm 정도 됩니다. 그러면 큰 거는 얼마나 컸기 때문에 대신기전이라고 이름을 붙였느냐. 전체 길이가 앞에서부터 끝에까지 전체 길이가 5.5m입니다. 5.5m면은 이쪽 벽에서부터 뭐 저 있는 데 정도 될 거예요. 상당히 큰 이런 15세기에 세계에서 가장 큰 로켓이고 초기에는 이렇게 그 로켓 엔진을 화약을 집어넣는 로켓 엔진을 종이를 말아서 만들었어요. 종이를 말아서 만든 로켓이 18세기까지 이렇게 사용이 되는데 종이로 로켓 몸통을 만든 로켓 중에서는 가장 큰 것이 바로 이 대신기전입니다. 이렇게 설계도가 남아 있기 때문에 자세하게 이렇게 복원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 그 기록이 되어 있는 설계도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걸 보면은 이렇게 부분에 대한 기록을 크기가 얼마다 하는 기록을 하고 그리고 또 전체 길이가 얼마다 하는 이런 방법으로 설계를 해놨는데 이 설계 방법은 현대식 설계 방법이에요. 지금 우리가 나로호를 설계할 때도 이렇게 부분적인 치수와 전체 치수가 얼마다 하는 것을 같이 쓰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종시대 때 벌써 현대적인 이런 설계 방법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로켓을 설계하고 만들어서 사용이 됐던 거예요. 중신기전은 화살 길이가 1.3m쯤 되는데 특징은 로켓 앞부분에 작은 폭탄을 달았어요. 그래서 작은 폭탄이 자동적으로 목표물에 날아가서 폭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비행이 이런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그 화살 그 폭탄 폭발하는 거 보셨어요? 이런 그 신기전을 우리나라에서 첫 번째로 복원을 했던 그 실험이 언제냐면 지금부터 20년 전입니다. 20년 전에 대전에서 과학기술 엑스포가 개최가 됐는데 이때 우리 신기전을 옛날처럼 복원해서 외국 사람들한테 보여주자 해서 첫 번째로 이제 복원을 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벌써 세종 때 우리가 이런 무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뭐 밤에 발사를 하면은 더 이렇게 멋있습니다. 예, 한 번 더, 한 번에 100발 발사하는 게 이제 남아있는데 한번 보시죠. 예, 지금 발사된 이 신기전 앞부분에는 폭탄이 하나씩 또 달려있어요. 그래서, 이 중신기전하고 소신기전은 어떤 형태로 살상을 했느냐면 화살 촉에다가 독약을 발랐어요. 그래서, 이렇게 적한테 꽂히면은 이 독약 때문에 죽고, 그리고 또 선물도 주죠. 폭탄을 이렇게 터트려 주니까 기념으로. 그래서 이런 그 중신기전하고 이 소신기전이 당시로는 무척 그 위력이 그 귀신 같은 기계 화살이라고 이름을 붙일 정도로 위력이 대단했습니다. 그 세종 1447년에 이 신기전을 평안도하고 함경도에서 사용을 하는데 1447년 가을에서부터 겨울 사이에 3만 발을 만들어서 사용을 합니다. 3만 발을 만들어서 평안도와 함경도에서 조선이 시작될 때는 함경북도하고 평안북도는 그때 그 조선 땅이 아니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여진족이 살고 있었는데 바로 이 신기전과 같은 이런 무기를 이용을 해서 압록강과 두만강 이남을 전부 우리가 회복하는데 바로 이제 이런 첨단 무기가 사용이 된 겁니다. 대신기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큽니다. 그래서 물론 대신기전도 이 앞부분에 폭탄이 또 달려 있어요. 그래서 몇백 메타를 날아가서 이 폭탄이 폭발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 개발이 됐는데 지금부터 발사를 해보겠습니다. 네, 발사대도 무척 이렇게 크게 되어 있습니다. 예, 500m 정도 비행을 했는데 뭐 여러분 500m밖에 못 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500m 고속도로에서 휴게소가 500m 남았습니다라고 하면 사실 잘 안 보입니다. 꽤 먼 거리입니다, 사실은. 잘 보이질 않아서 이렇게 근접 촬영을 해서 지금 6m짜리 화살이 날아가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떨어졌는데 마침 그 활주로 옆에 있는 갈대밭에 이제 불이 붙었습니다. 조금 있으면 여기에 폭탄이 이제 또 폭발하는데 한번 잘 보세요. 폭탄이 지금 여러분들이 봐도 놀랄 정도인데 전쟁터에 나가서 만약에 이런 무기가 이렇게 날라와서 폭탄이 터진다면 아마 주랑낭을 치는 수밖에 없을 정도로 위력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워낙 로켓이 대신기전 같은 경우에 커가지고 제가 이 몸통에다가 비디오 카메라를 달았어요. 그래서 비디오 카메라로 비행하면서 사진을 찍게 하면은 네, 대신기전 타고 비행하는 기분을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100m, 150m 정도 이렇게 올라왔다가 이제 다시 떨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이제 지금 대신기전을 타고 이렇게 비행을 하는 경험까지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 신기한 거는 산화신기전이라는 거예요. 4가지 중에 이제 산화신기전이 있었는데 산화신기전은 대신기전 약통 앞부분에 작은 로켓을 또 몇 개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현대적인 로켓 개념에서 보면은 1단 로켓 그리고 작은 로켓이 2단 로켓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산화신기전은 세계 최초의 2단 로켓이 이런 로켓을 벌써 세종 때 우리가 개발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 산화신기전의 구조가 알려지기 전까지는
1529년에 루마니아에서 핫산이 개발한 이렇게 2단형 로켓이 세계 최초의 2단 로켓인데 이 명예가 한국의 조선의 이 산화 신기전 때문에 이제 깨지게 이렇게 되었습니다. 선조들이 옛날에 개발했던 이런 무기를 보면은 우리 민족이 얼마나 슬기로운 민족인지 하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너무 이제 로켓만 보여드려 가지고 제가 또 다른 무기를 하나 가져가 나왔습니다. 여기 집게 같은 것이 이렇게 있는 무기인데 이게 무슨 무기인지 아세요? 사실 이게 세계 최초의 권총입니다. 권총. 이 총이 길이가 14cm 정도 되는데 여기에다가 20cm 정도 되는 이런 나무 화살을 꽂고서 쏘는데 세종 때는 총을 청동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화약을 집어넣고서 발사를 하면은 바로 총이 뜨거워집니다. 그래서 손으로 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철로 만드는 집게로 총을 집어서 사용을 했습니다. 세종대왕 때 이제 이렇게 우리 과학자들이 세계적인 거를 많이 개발을 했습니다. 특히 화약무기 쪽에서는. 그런데 다빈치는 아마 여러분도 다 기억을 하실 거예요. 15세기에 세계 최고의 과학자 겸 예술가다. 뭐 이런 평가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 다빈치가 만들어서 남긴 여러 가지 설계도가 지금 남아 있는 게 있습니다. 무기도 많이 설계를 했어요. 그런데 이 무기 설계도에 보면 우리나라의 신기전이나 여성이 사용할 수 있는 권총 같은 걸 보이지도 않습니다. 이런 걸 보면은 15세기에 우리나라의 조선의 과학기술 수준은 유럽보다도 더 높은 세계 최고의 수준이었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외국에서도 별로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우리는 알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2010년, 2012년 우리나라가 외국에 수출한 10개 품목이 있는데 이 중에 2012년에는 두 번째로 외국에 수출을 많이 한 게 뭐냐면 반도체입니다. 반도체는 아주 정밀한 물건입니다. 이 반도체 같은 걸 지금도 우리가 전 세계에 많이 만들어서 수출할 수 있는 것도 지금도 우리가 이런 정밀한 손재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런 손재주, 이게 우리 민족이 물려받은 저는 아주 보배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 민족은 그래서 여러 가지로 신기전 연구소부터 이렇게 해보니까 우리 민족은 섬세한 손재주와 과학적인 창의력, 거기다가 또 이 쌀밥을 먹어가지고 끈기와 열정이 뛰어난 민족입니다. 저는 이게 바로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특징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난 60년 동안, 지난 반세기 동안에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기적을 이룩할 수 있었던 근본이 저는 이런 바탕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신기전하고 저하고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없었으면 우리 선조들이 신기전이라는 로켓을 만들었다는 것도 지금 아무도 모를 거예요. 제가 찾아낸 겁니다. 제가 찾아내고 제가 복원을 했어요. 아무도 몰랐던 신기전을 제가 찾게 됐는지 이 이야기를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중학교 때, 이게 제 중학교 때 노트입니다. 중학교 때 로켓 과학자가 내가 돼서 우리나라가 나중에 우주 개발을 할 때 가장 필요한 과학자가 어떤 과학자냐? 바로 로켓을 연구하는 과학자일 것이다. 내가 로켓 과학자가 되는 준비를 지금부터 해야 되겠다. 중학교 때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제가 과학전람회 로켓을 만들어서 출품하려고 만들어서 실험하다 이게 폭발하는 바람에 사실은 애꿎게 고막 하나를 또 날렸습니다. 2개밖에 없는 것 중에 하나를 날렸어요.
이때 저는 또 결심을 했습니다. 야, 이거 로켓 과학자가 되려고 준비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대로 로켓 한번 못 만들어보고 이거를 포기해야 되느냐. 그래서 저는 계속 로켓 과학자가 돼야 되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더 갖게 됐습니다. 제가 대학교에 재수를 해서 들어갔는데 그래도 제가 로켓을 좋아한다는 걸 서울에 있는 사람들도 알았어요. 그래서 어떤 잡지사에서 로켓 이야기를 잡지에다 써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1년 반을 연재를 했어요. 1년 반 동안 연재를 했는데 학생들이 또 읽어본 학생들이 편지를 보낸 거예요. 아, 그거 단행본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아, 그래? 학생들이 뜻이 그렇다면 한번 해보지. 근데 저는 그래서 원고를 써가지고 출판사 사장한테 편지를 썼어요. 제가 이러이러해서 원고를 썼는데 책으로 만들어 주고 싶으면 연락을 하십시오. 어떻게 보면 참 바보 같은 짓이죠. 그렇죠? 벌써 72년에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이 책이 나왔는데 지금부터 몇 년 전입니까? 지금도 과학책을 만들면 안 팔립니다. 근데 1972년에 대학생이 쓴 책을 누가 사보겠습니까? 출판사가 만들지도 않죠. 근데 저는 바보같이 편지를 썼어요. 그랬더니 또 바보 같은 사장을 만나가지고 그 사장이 책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역사학회에 가서 저는 이제 물리학과를 다녔습니다. 역사학과에 가서 우리나라에 이렇게 대단한 로켓이 벌써 고려 때, 조선 때 만들어서 사용을 했습니다 하는 거를 제가 발표를 했어요. 이 연구는 정부에서 대학에서 돈을 받아갖고 한 게 아닙니다. 제가 너무 궁금해서 우리 선조들이 옛날에 로켓을 만들었다는데 그 구조는 어떻게 생겼을까? 날아가는 모습은 어떨까? 그런 것들이 너무나 알고 싶어서 아르바이트해서 번 돈 가지고 연구를 하는 겁니다. 유한대학에 제가 교수로 있으면서는 무슨 일을 했냐면은 박정희 대통령께서 1978년 11월 달에 행주산성을 딱 가셨어요. 가셔갖고 임진왜란 때 행주산성 전투에서 우리가 큰 공을 세웠는데 화약 무기를 이용을 해서 큰 공을 세웠는데 전부 복원하라고 딱 지시를 내렸어요. 그 프로젝트를 누가 했겠습니까? 대한민국에서. 제가 했죠. 왜냐? 저밖에 한 사람이 없으니까 연구를. 여러분, 세계 최고의 전문가가 되는 건 간단합니다. 다른 사람이 안 하는 거 하면은 여러분이 세계 최고의 전문가가 됩니다. 화약 무기 아무도 연구한 사람이 없었어요. 제가 하니까 그냥 저 혼자니까 그냥 제가 최고의 전문가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프로젝트를 제가 30살도 안 됐는데 그 프로젝트를 맡아서 제가 했어요. 그래서 저는 유학을 가서 로켓 공부를 하고 박사학위를 받아갖고 귀국을 했더니 제가 23년 동안 근무를 했던 항공우주연구소가 딱 설립이 돼서 제가 창설 멤버로 들어갔습니다. 제가 항공우주연구소가 설립이 됐을 때 제가 이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북한이 먼저 인공위성 쏜다. 북한이 인공위성 쏘는 거를 언제 했느냐면 1998년 8월 31일 날 대포동 1호 쏘는 걸 합니다. 제가 인터뷰를 언제 했냐면 1990년 5월 8일 날 했어요. 실제로 북한에서 대포동 1호 쏘기 8년 전에 북한이 인공위성 쏜다는 인터뷰를 했습니다. 저는 북한에서 실제로 인공위성 발사하기 8년 전에 북한이 준비하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준비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어려서부터 한쪽 분야를 좋아하고 그쪽 분야를 오래 하게 되면은 어떤 장점이 생기냐면 그 분야의 미래가 앞으로 어떻게 될 줄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재주가 생깁니다. 미래는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고 과거와 현재의 연장선상의 미래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과거를 공부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하려고 하는 분야의 미래가 앞으로 어떻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예측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북한에서 인공위성 발사를 하면은 그 다음번에는 어떻게 합니까? 대한민국도 빨리 발사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준비한 게 지금부터 연소 시험을 실시한다. 연소 10초 전 9초, 8초, 7초, 6초, 5초, 4초, 3초, 2초, 1초, 점화. 점화 정상. 이제 지금 여러분들이 보신 게 이제 액체 추진제를 이용한 로켓이라는 건데 이거를 우리가 인공위성이라는 큰 로켓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이 액체 추진 로켓 기술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이제 준비를 한 겁니다. 이렇게 성공을 한 다음에 바로 이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작은 것 같지만 이거 개발하는데 연구비를 얼마 썼냐? 800억 원을 썼습니다. 800억. 아까 조그마한 거 실험할 때는 한 20억 들어갔어요. 20억 들어가서 성공한 다음에 그 다음에 800억짜리 하면 큰 거 아닙니까? 예? 이 액체 로켓은 부품이 한 10,000개 정도 되는데 외국에서 기술을 받을 수가 없어갖고 100% 국산화해서 국내에서 만드는 겁니다. 이 사업을 시작할 때 전부 다 불가능하다 그랬어요. 액체 로켓을 만들어서 쏴본 기술자도 없고 돈도 없고 경험도 없는데 어떡하냐. 다들 그랬어요. 첫 번에 액체 로켓을 개발하자고 할 때는 사실 실제로 경험도 없고 기술자도 없고 돈도 없고 그러니까 다들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근데 저는 우리가 앞으로 인공위성을 발사하기 위해서는 인공위성을 발사할 수 있는 로켓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거는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가 언제 해도 해야 된다 라고 해서 설득을 하고 또 그 당시에 항공우주연구소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IMF가 덮쳐가지고 이 프로젝트를 하든지 아니면 연구소를 떠나든지 두 가지 방법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연구원들이 이거를 결국은 성공적으로 이렇게 발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렇게 이거 성공하고 나니까 조금 과장해서 전 세계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한국의 기술을 안 주면 한국의 액체 로켓 개발을 못할 줄 알았는데 교과서만 가지고 한국의 과학기술자들이 이거를 개발해서 성공적으로 발사를 한 거예요. 이 미사일 쪽은 이 로켓 기술은 미사일 기술의 일부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기술을 있는 나라가 없는 나라한테 안 주는 유일한 분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로켓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외국 이런 로켓 선진국에서는 한국의 로켓 기술을 안 주면 독자적으로 개발 못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국이 이런 로켓을 성공적으로 발사를 하니까 정말 한국은 기적을 이룩할 수 있는 대단한 나라라는 걸 알게 됐고 외국하고는 협상을 통해서 한국이 전 세계적으로 미사일 기술을 통제하는 그런 체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이상 비행할 수 있는 로켓은 한국이 개발하면 안 된다. 뭐 이런저런 그 규제가 있는데 액체 로켓은 제한 없이 개발해도 된다 하는 그런 것도 제가 국제적으로 받아냈고 또 이제 이 우주센터를 건설을 해서 나로호를 발사할 수 있는 이런 준비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사이에 뭐 여러 가지 2번 실패도 하고 이제 여러 가지 그 문제도 있었습니다만 결국 올 1월달에 성공적으로 이제 발사를 했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큰 일을 많이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에 연구소 초창기에 액체 연구할 수 있는 비용이 1년에 10억 원이 채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액체 로켓 개발 도전을 해서 그거를 연간 200억 원대로 올렸고 그리고
나로 사업을 하면서는 2천억 원대 수준을 올렸습니다. 우리 울산과학고 학생들도 분야는 다르지만 여러분들이 준비를 지금부터 잘하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를 바꿀 수 있는 일도 여러분들은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시험 보는데 자신 있고 또 엄청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무엇을 하느냐, 어떤 준비를 하느냐에 저는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성공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꿈을 이루는 게 저는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주변에서는 뭐 돈 많이 벌고 또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것도 성공이라고 볼 수가 있지만 그러면은 대한민국에는 성공하는 사람이 너무나 작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꿈을 이루면 저는 그게 바로 성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면은 성공을 자기 꿈을 이루는 걸로 하면은 여러분 전부 저는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으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경쟁력이 뭔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경쟁력이 뭔가 이거를 여러분들이 찾아내야 돼요. 다 다릅니다. 여기 미남 3명을 제가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이 3사람의 공통점이 있어요. 전부 대학을 중퇴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입학한 대학이 별 볼 일 없어서 중퇴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부모님도 대단해요. 부모님이. 물론 잘 아시다시피 이 스티브 잡스는 부모님이 그 양아버지예요. 이쪽에는 빌 게이츠는 부모님이 변호사예요. 그리고 저커버그는 의사입니다. 저커버그 아마 의사 시켰으면은 지금 30살도 안 됐는데 30대, 체계적인 30대 갑부 안에 못 들어갔을 겁니다. 지금 의사 해가지고 30살 되기 전에 세계 30대 갑부 될 수 있겠어요? 저는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울산과학고등학교 학생들이 저커버그처럼 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의사 만들어 주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커버그 한번 만들어 주세요. 충분히 능력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여러분들의 소질과 적성에 맞고 재미있는 분야에서 꿈을 찾아서 열심히 노력하면 전부 모두 성공할 수 있으리라고 이렇게 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감히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분야를 열심히 찾아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이 남과 경쟁을 해서 이길 수 있는 최상의 경쟁력이 뭔지 하는 것을 찾고 그 분야를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열심히 준비하면은 뭐 노벨상도 받을 수 있고 제2의 저커버그 스티브 잡스도 여러분 중에서 충분히 저는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자신감을 가지고 성공을 위해서 모두 열심히 준비를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우리 학생들 중에서 질문 있으면 3명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에. 아직은 외국이나 미국이나 러시아 등의 나라들에 비해서 아직 항공우주공학을 공부하기에는 관련 기반 시설이나 이런 게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나라에서도 이런 항공우주공학을
더 발전시키기 위해 기반 시설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될지 의견이 궁금합니다. 예. 아주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주로 이제 외국에 수출하는 것이 이제 반도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뭐 선박이라든지 이런 그 중공업에 관련된 부분을 이제 많이 수출하고 있는데 인공위성 같은 경우는 무게가 1,000kg 정도 되는데 보통 가격이 2천억 원에서 3천억 원 정도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자동차나 선박이나 이런 것보다도 더 고부가 가치 상품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제 앞으로 이런 그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계속 이제 발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인공위성이라든지 항공기라든지 로켓이라든지 이런 우주 개발 분야를 앞으로 이제 해야 되고 또 이런 우주 개발 분야는 산업적으로도 고부가 가치 산업이기 때문에 중요하지만 또 국방력을 튼튼히 해줄 수 있는 간접적인 그런 기술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의 그 국방력과 또 미래의 새로운 산업을 만들기 위해서도 이 우주 개발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이제 생각이 돼서 정부에서도 지금 2020년까지 우리 인공위성을 달에 보낼 수 있는 이런 국산 로켓을 현재 개발하기 위해서 열심히 연구도 하고 있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런 항공우주 분야에 뜻이 있으신 분들은 앞으로 이쪽 분야에 관심을 갖고 준비를 하시면은 여러분들은 아마 달에 가서 다이아몬드도 캐올 수 있고 화성에 가서 그 우라늄 같은 것도 캐올 수 있는 그런 미래의 어떤 새로운 산업에 큰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네, 또 우리 지금까지 그 우주선 개발의 책임자로 일하시면서 그 나로가 실패하셨을 때나 기타 역경을 겪으셨을 때 심정이 어떠셨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주 좋은 질문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하다가 보면은 늘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울 때 극복을 잘 하지 못하면은 사실은 어떤 나중에 성공할 때의 어떤 그런 희열도 우리한테 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지금부터 경험을 어려운 경험 같은 거를 많이 하는 것도 참 좋으리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패를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어떤 일에 도전해서 실패도 하고 그렇지만 지금 그렇게 큰 일에 아마 도전할 기회는 뭐 별로 없을 거예요. 작은 일 같은 거 도전해서 실패한 다음에 어떻게 내가 이거를 극복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사실은 실패할 때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이 결국은 끝까지 살아남아서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 나중에 내가 경험하면 되겠지. 갑자기 안 됩니다. 학교 다닐 때서부터 하나하나 이렇게 작은 것부터 경험해보고 실패를 극복하는 기술 또 실패도 한두 번 해보면은 지난번에 실패해보니까 뭐 이거 별거 아니네. 내가 더 큰 일에 한번 도전해봐야 되겠어. 하는 이런 실패를 무서워하지 않고 어떤 큰 도전을 할 수 있는 그런 큰 용기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등학교 다닐 때 고막 폭발해서 날린 거 하며 뭐 사실 실패도 많이 했어요. 그렇지만 저는 정말 어렸을 때부터 내 꿈인 내가 만든 로켓으로 인공위성 한번 발사해보자 하는 이런 큰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전에 생기는 여러 가지 실패 같은 것들은 잘 참고 견딜 수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이제 이렇게 모든 것을 다 겪고 이런 좋은 경험을 우리 후배들한테 해줄 수 있게 돼서 참 저도 개인적으로 아주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제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이들은 이제 앞으로 미래에 무엇이 유망할 건가, 그거를 굉장히 요즘 아이들이 염두에 두는 것 같아요. 그거보다는 정말로 내가 하고 싶은 게 뭔지, 내가 잘하는 것이 뭔지, 그것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강연을 통해서 깨달았으면 합니다. 그거를 얻으면 저는 너무나 행복할 것 같습니다. 조금 많이 기숙사 생활하고 많이 떨어져 있다고 해서 늘 지켜만 봤는데 그 학교하고 연계를 잘 하면은 우리 애들이 더욱더 당당하고 더 자신감 있고 또 앞으로 자기 진로를 찾아가는데 큰 힘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애들을 가르치는데 큰 용기도 얻었고요. 또 만약에 좌절과 역경이 있다 하면 또 한 번 칭찬과 격려를 아낌없이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꿈의 로켓을 쏘다라는 주제로 최현석 박사님의 강연을 들으면서 저의 꿈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었고, 또한 15세기에 이렇게 대단한 로켓을 만들었다는 것을 보면서도 또한 제가 좀 더 이렇게 한민족의 그런 정신을 잘 살려서 제 꿈에 좀 더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는 일에 대해서는 약간의 겁 같은 것도 나서 하길 꺼려하는 그런 것도 있는데, 최현석 박사님께서도 자기가 흥미를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셔서 지금처럼 엄청난 연구 업적을 이루셨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두려움을 느끼지 않고 또 제가 원하는 것을 더 노력해서 공부를 한 다음에 그 분야에 대해서 전문적이게 돼서 큰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이번 강연을 통해 듣게 되었습니다. 기능성이 중요시되고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소비자들의 관심이 증가하고요. 식품 안전과 관련해서는 정확한 정보, 전문적인 정보, 전문가가 제시하는 관점이 중요합니다.